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2를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부터는요, 교재를 바꿔서 물리학 2라는 교과서를 가지고서 함께 물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단원으로 역학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힘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었죠? 이거 힘이란 말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많이 쓰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힘이란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잖아요. 힘이 작용해야 정지 상태에 있던 물체가 움직이고, 움직이던 물체는 정지한다는 거, 구태여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동안 익혔던 중력과 같은 힘과 그 힘에서 파생된 물체의 가속도 등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뉴턴의 운동 법칙을 우주까지 확대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E는 mc제곱이라는 식을 통해서 대중적인 인기와 인지도를 가진 과학자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여러분 모두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E는 mc제곱이라는 이식 말이죠. 근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물리 1에서 살펴봤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이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운동법칙은 우리 일상생활의 운동법칙을 잘 설명하고 있죠. 또 우주 전체의 움직임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에 가깝게 물체가 운동할 때는요, 뉴턴의 운동법칙으로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때가 생기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개념 도입이 필요해지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세상에 선보여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해줬죠. 우리들 눈에는 신기해 보이는 상대성 이론의 세계를 물리 1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이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도 사용해 왔을 거예요, 이 말을요. 그런데 에너지가 뭐죠? 머릿속에서는 에너지가 무엇이다 라는 게 개념이 잡혀 있는데 막상 말로 설명하려면은 이거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가 뭐냐 하면은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등은 모두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리학 2에서는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과 첫 번째 단원인 역학적 상호작용에서는요, 힘과 운동, 일반 상대성 이론,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힘과 운동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럭비 경기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럭비가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럭비 경기하는 거 볼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이제 럭비 하는 경우는 또 더 많지 않을, 그것보다 더 적을 거고요. 그래서 직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혹시 럭비를 봤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럭비 경기 하다 보면은 경기 중간에 양팀 선수들이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스크럼을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쪽 선수들은 모두 이제 서로 힘을 주고 있지만 스크럼을 짠 대형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잘 움직이질 않죠. 참고로 럭비 구장은 우리나라의 서울 같은 경우는 성공회대학교 근처 서울 지하철 7호선 온수역 그 중간사에 있습니다. 근데 럭비에 비해서 줄다리기는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운동경일 겁니다. 운동회 할 때 줄다리기 하고,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도 이제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이 줄다리기는 또 이제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오징어 게임이란 그 드라마에서도 이 줄다리기 장면이 나오죠. 줄다리기 시작 직후에는 줄이 어느 한쪽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있듯이 양쪽에서 서로 이제 줄을 꽉 잡아당기고 있어서 이제 줄이 어느 한쪽으로 막 움직이는 경우는 별로 없죠. 럭비나 줄다리기든 양쪽에서 가하는 힘의 크기가 똑같아서 대형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균형 상태를 물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힘과 운동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그동안 함께 익혔던 내용을 한번 이제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나 또 물리학 1에서 우리들이 배웠던 내용을 한번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떠올려 볼 필요는 있겠죠. 우리는 과학 수업 시간에 질량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들은 또 각자의 몸무게를 재고 있고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질량과 몸무게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이제 질량 재고 무게 재고 할 때 둘 다 저울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물리에서는요, 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질량은 물리량이지만 무게는 중력 가속도에 의한 중력이라는 힘의 크기거든요. 지구에서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달에 가서 몸무게 재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이제 과학에 관심이 많은, 또 우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이제 달에 가서 몸무게 재면 10kg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달의 중력이 지구의 이제 6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질량이 10kg의 물체를 달에 가서 질량을 재면은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예, 똑같이 10kg입니다. 지구에서 재든 달에서 재든 질량은 10kg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중 60kg라고 그냥 이렇게 흔히 얘기하고 있지만 엄밀히 체중 60kg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의 값이 60kg이라는 거죠. 지구에서 중력 가속도 값을 이제 10m/s 제곱이라고 한다면요, 체중 60kg이 의미하는 것은 질량 6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단위도 무게의 단위도 킬로그램 중이나 뉴턴을 써야만 이게 정확하게 몸무게의 단위를 설명해 주는 게 됩니다. 질량과 무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질량은 그냥 일정한 값을 갖고 있는 물리량이고,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의 값입니다. 우리가 속도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속도가 일정해요. 차가 쭉 가고 있는데 그 차의 속도가 일정해요. 이런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속도가 일정하고 또 그 물체가 직선 운동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특별히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와 물리학 1에서 봤던 속도 구하는 공식과 그 공식에서 이동거리 등을 구하는 식은요, 모두 등속 직선 운동을 이제 기준으로 한 겁니다. 등속도 운동은 직선 운동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이다 하지만 이것은 등속도 운동과 이제 같은 말이 되겠죠. F는 ma다란 말 많이 들어봤죠? 지겹게 들어봤을 겁니다. 물리학 1에서도 F는 ma다라는 공식 이제 공부했잖아요. 이 공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고 있죠. 물론 중요하다는 게 물리와 공학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수능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F는 ma다 이걸 가지고서 수능 시험에 이제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신에 수능 시험에서는 이 공식을 응용한 문제가 이제 종종 나온다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F는 ma에서 a가 뭐냐면은 가속도죠. 근데 이 가속도 a를 중력 가속도 g로 바꾸게 되면은 F는 중력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질량과 무게에 대해 차이를 얘기했죠. 근데 그 무게가 뭐냐면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즉 중력 값이 됩니다. 중력의 힘만으로는 물체가 공중에서 지면 위로 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죠.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서 힘과 운동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시간에 벡터에 대해서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벡터가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우긴 하는데 지금 이미 배웠는지 아니면 앞으로 배우게 될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수학 시간에 만약에 벡터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여기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에서 다루는 물리량은 스칼라와 벡터로 나뉘게 됩니다.
스칼라란 말 많이 들어봤죠? 스칼라가 뭐냐면은 크기만 있는 물리량을 스칼라량이라고 하고요. 그럼 벡터는 뭐냐? 벡터량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갖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는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스칼라에 속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이거든요. 그게 뭐가 있냐 봤더니 거리, 속력, 질량, 부피 이런 것들이 이제 크기만 갖고 있고 방향은 없는 스칼라량입니다. 그럼 벡터량은 뭐가 있느냐? 변위, 속도, 가속도, 힘 이런 것들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갖고 있는 벡터량입니다. 우리가 물리학 1에서 거리와 변위의 차이 배웠죠? 거리는 스칼라고 변위는 벡터예요. 같이 이제 개념은 비슷한데. 그리고 속력과 속도 이거 헷갈리는데 우리 물리학 1에서 이 차이에 대해서 배웠죠? 속력은 똑같이 빠르기에 대한 설명인데 속력은 스칼라량, 속도는 벡터량이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이제 크기만 갖고 있는 거고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가 이제 무게가 되겠죠. 그 무게를 나타내는 가속도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성, 중력과 속도 같은 경우는 지구 중심이라는 방향을 갖고 있죠. 그럼 벡터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요, 벡터는 화살표를 가지고서 표시를 하고요. 또 이제 워드 프로세서는 컴퓨터상으로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문자 위에다 화살표 기호를 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굵은 문자로 이 벡터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F 위에 이제 화살표하고 그다음에 V 속도를 나타내는 V에 화살표 표시를 하면은 이것은 벡터양이랑 그런 것을 의미해 주고요. 이건 수학 시간에 배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워드 프로세서나 컴퓨터에서 뭐 간단한 메모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워드 프로세서 아래야 한글이나 이제 워드를 이제 쓸 때 이거를 표시하기가 힘들고 뭐 아니면은 표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좀 번거롭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굵은 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폰트를 이제 굵은 걸로 바꿔주면은 아, 이거는 벡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동거리와 변이 이 차이가 뭔지 우리 그동안 배웠죠. 이 둘은 이제 개념은 비슷합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건데, 이동거리, 이게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동거리는 스칼라량이고 변이는 벡터량입니다. 그럼 이동거리가 뭐냐면은요, 이동 방향과 무관하게 이동 경로를 따라서 이제 누적된 길이를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데요, 집에서 학교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된 길을 쭉 갔으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곧바로 가지 않고 집에서 500m 떨어진 김채원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채원이를 불러내요. 그래서 채원이와 함께 학교로 갑니다. 근데 학교로 바로 가지 않고 거기서 또 700m 떨어진 편의점에 들러서 간식거리를 사요. 그래서 간식거리를 산 다음에 편의점에서 100m 떨어진 학교로 이제 갔다 하면 총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집에서 채원이네 집까지 500m, 채원이네 집에서 편의점까지 700m, 또 편의점에서 학교까지 100m, 모두 합한 1300m가 됩니다. 그럼 변이가 뭐냐? 변이는 두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길이고요. 이 변이는 이동한 경로와는 상관없이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간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변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출발점과 도착점 간의 방향에 있는 벡터량으로 표시를 하죠. 만약에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로 1100m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채원이네 집, 편의점 이렇게 거쳐서 학교로 이동해서 모두 1300m를 이동했다 하더라도 변이는 집에서 학교까지의 직선 거리인 1100m가 됩니다. 이동거리의 변이 차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로 이제 속도와 속력이 있는데요. 속도와 속력 뭔지 이제 알고 있죠. 속력은 이제 영어로 스피드라고 하는데 이건 스칼라량이고요. 속도는 벡터량인데
지금 영어로 벨로시티라고 합니다. 속력은 스칼라고 이제 속도는 벡터인데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제 영어로 스피드냐 벨로시티냐 요것뿐만이 아니라 속력은 크기만 있는 스칼라량이라서 어떤 일을 속도감 있게 빨리 처리할 때 스피디하게 처리한다라고 하지 벨로시티하게 처리한다고는 얘기를 안 하죠. 또 속력은 중학교 과학시간과 물리학 1에서 공부한 것처럼요,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속력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체원이 내지 편의점 들려서 학교에 가느라고 1300m를 걷는데 이제 15분이 걸렸다고 해요. 이제 15분을 초로 환산하면 900초거든요. 그래서 1300m의 거리를 900초에 걸려서 갔다고 하면은요, 속력은 900초분의 1300m 해서 1.44m/s, 약 1.44m/s가 되고요. 이걸 시속으로 환산하면 5.2km/h가 됩니다. 사람의 걷는 속도가 보통 4km/h인데 좀 빨리 걸었죠.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속도는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똑같은데 분자가 이동거리가 아니라 변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여기저기 들려서 1300m를 갔지만 집에서 학교까지의 직선거리는 1100m잖아요. 그럼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900초분에 집에서 학교까지의 변이 1100m가 되고요. 이거 계산하면은 약 1.22m/s가 나옵니다. 또 요거 시속으로 환산하면은요 4.4km/h가 되고요. 속력에서는 아까 5. 얼마 나왔는데 속도로는 이제 4.4km/h로 속도는 좀 줄어들었죠. 왜냐면 걸린 시간은 똑같지만 이동거리에 비해서 변이는 이제 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자, 벡터에 대해서 벡터를 공부하다 보면 벡터 더하기 빼기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벡터를 더하거나 빼는 방법을 이제 수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역시 복습하는 의미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스칼라는 일반 숫자처럼 사칙 연산을 통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고요. 벡터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벡터 계산할 때는 방향도 좀 따져줘야 되거든요. 이 점이 이제 스칼라 연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좀. 그래서 벡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 가운데 벡터 더하기, 벡터 덧셈은 어떻게 하냐면요,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먼저 삼각형법은요, 먼저 합성하려는 벡터를요, 벡터 B를 벡터 A 끝점에 평행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 벡터 A의 시작점과 벡터 B의 끝점을 이으면 벡터 A에 벡터 B를 더한 합성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그림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럼 평행사변형법도 있는데요. 평행사변형법은 두 개의 벡터를 평행사변형으로 만들고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합성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벡터 A와 벡터 B의 시작점을 일치시킨 다음 두 벡터를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리죠. 그래서 나올 합성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바로 벡터 A와 벡터 B의 합성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벡터 덧셈을 했으니까 이제 뺄셈을 할 차례죠. 벡터에서 뺄셈을 어떻게 하냐면요, 뺄셈을 하려는 벡터의 음의 벡터를 그린 다음에 그 음의 벡터를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컴퓨터는 이제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램 막 짜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이제 컴퓨터는 그 안에서 열심히 막 계산을 해요. 근데 이 컴퓨터는 덧셈을 할 줄은 아는데 뺄셈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뺄셈을 하면은요, 어떤 수를 뺄 때는 그 수의 보수를 더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벡터의 뺄셈도요, 직접 빼는 게 아니라 음의 벡터를 더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뺄셈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빼는지 살펴보면은요. 먼저 벡터 B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마이너스 B 벡터를 만듭니다. 이렇게 음의 벡터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벡터의 시작점을 A 벡터의 끝점으로 평행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는 A 벡터의 시작점과 마이너스 B 벡터의 끝점을 잇는 합성 벡터를 그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합성 벡터가 바로 A 벡터 빼기 B 벡터고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삼각형법입니다.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법도 있는데요.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바로 A 벡터 빼기 B 벡터의 합성 벡터가 됩니다. 벡터 두 개를 더하거나 빼서 합성 벡터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반대 과정으로 합성 벡터를 두 개 이상의 벡터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여기서 분해는 임의의 벡터를 나누는 게 아니라요. 어떤 벡터의 X 성분과 Y 성분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임의의 공간에 점이 하나가 있으면 그 점의 위치를 X값 얼마, Y값 얼마, 높이 얼마, 높이는 이제 Z값이라고 하죠. 높이 얼마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처럼요. 벡터도 그렇게 X 성분, Y 성분, 이제 3차원 공간에서는 거의 플러스해서 Z 성분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죠. 이제 분해해보는 거죠. 그래서 직각좌표를 이용해서 벡터의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으로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2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X 성분, Y 성분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수학 시간에 흔히 사용하는 X축, Y축으로 구성된 좌표계를 우리는 직각좌표계라고 하거든요. 이 직각좌표계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벡터를 분해해 보는 겁니다. 임의의 벡터인 C 벡터를 수평 성분과 수평 성분이 X축 성분을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수평 성분 X축 성분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C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 C가 쭉 있잖아요. 화살표로 표시된 C 벡터 있죠. 이것에 스칼라양 즉 길이만 따져가지고 C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 해주게 되면은 그 벡터의 X 성분 값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이 C 벡터의 Y 성분 값, Y 값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 곱하기 사인 세타 값 하게 되면은 Y축 성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이제 삼각함수 배웠잖아요. 그거 이제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삼각함수에서 이제 코사인 세타 값, 여기서 이 그림에서 코사인 세타 값 얼마예요? C분의 CX 값이죠. 코사인 세타 값. 그러면 CX 값은 어떻게 돼요? C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이 그래프에서 사인 세타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사인 세타는 C분의 CY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CY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분모에 있는 C가 좌변으로 가서 이제 사인 세타와 곱하게 되면은 CY 값은 C 곱하기 사인 세타 값으로 구할 수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C 벡터의 X 성분과 Y 성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더하기 했고 빼기 했어요. 이제 분해도 해봤고요. 반대로 이제 분해도 해봤고 한번 곱하기를 해볼게요. 하여튼 이제 참고로 한번 알아보면요. 벡터의 덧셈과 뺄셈으로 나온 결과가 벡터잖아요. 벡터 곱도요. 벡터 결과값은 이제 벡터로 나오게 됩니다. 물리에서 벡터 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 벡터 곱하기 어디에 쓰냐면은 각 운동량 또 로런츠 힘 이걸 구할 때 이제 쓰게 됩니다. 벡터 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벡터 A 곱하기 벡터 B는 n 곱하기 단위 벡터 n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죠. 여기서 A, B가 뭐냐면은 벡터 A와 벡터 B의 스칼라량이고 n 위에다 이제 모자를 씌운 거 있죠. n 햇은 뭐냐 하면은요. A 벡터와 B 벡터의
공통으로 수직인 단위 벡터를 말합니다. 즉 AB 사인 세타 하면은 이 자체 값은 스칼라 양이잖아요. 근데 벡터 곱은 벡터죠. 그러니까 벡터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 값 n 햇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곱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벡터 값이 A 그 성분이 A1I 더하기 A2 곱하기 J 플러스 A3 곱하기 K라고 하고요. B 벡터는 B1 곱하기 I 더하기 B2 곱하기 J 벡터 더하기 B3 곱하기 K 벡터라고 할게요. 여기서 I, J, K가 뭐냐면은 I는 X축의 단위 벡터, J는 Y축의 단위 벡터, K는 Z축의 단위 벡터입니다. 즉 벡터를 이제 쭉 분해를 했는데 이게 벡터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위 벡터 I, J, K를 각각 이렇게 써준 거죠. 그래서 A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고 B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 곱하기 B 벡터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요, A 곱하기 B 벡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디터미전스 IJK A1, A2, A3, B1, B2, B3 이 행렬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 행렬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I 성분은 A2, B3 마이너스 A3 곱하기 B2가 되겠고, J 성분은 A3 곱하기 B1 마이너스 A1 곱하기 B3, K 성분은 A1 곱하기 B2 마이너스 A2 곱하기 B1이 으로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건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의 수학 시간에 행렬 계산하는 거 이제 배웠죠? 그거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벡터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은 대학교 일반 물리 시간에 또 벡터를 배우게 돼요. 또 역학 시간에도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벡터 이제 물리에서 공부하게 되는 이 벡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개념적으로는 중요한 거니까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벡터는 이제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에 따라서는 이 벡터를 건너뛰거나 이제 배우긴 배우더라도 이제 일반 물리에서 배웠으면은 역학에서는 그냥 건너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알자 힘이 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알자 힘이 뭔지 아세요? 알자 힘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물체에 둘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을 말합니다. 여기 사진 보면은 어떤 아저씨가 의자를 이제 삐딱하게 해놓고 앉아서 이제 다리를 책상 위에 다리 얹어놓고 이제 책 보고 있는데 이 아저씨한테 작용하는 힘을 모두 더했더니 힘이 0이 나왔어요. 이 힘들을 다 더했더니 0이 나왔다. 그 소리는 뭐냐면 이게 이 아저씨는 이 자세가 좀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넘어지지 않고 저 자세를 이렇게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알자의 힘은 이 힘, 저 힘 다 합했더니 합하고 나서 남은 순수한 힘, 그걸 알자의 힘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은채가 이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를 이제 줄로 묶어서 이제 끌고 가고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 상자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력과 중력에 반대되는 상자가 땅 밑으로 꺼지지 않게 해주는 수직항력이 작용할 거고요. 또 상자가 이제 은채가 줄을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 은채가 쉽게 끌고 가지 말라고 은채가 상자가 끄는 힘을 방해해주는 마찰력이 또 작용하고 있고요. 또 은채가 줄로 끌고 있잖아요. 줄에는 장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수직항력, 마찰력, 장력이 있는데 상자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요, 중력과 수직항력 그리고 마찰력과 장력이 벡터 합이 됩니다. 각각의 힘을 벡터 합을 하게 되면은 그게 나온 힘이 알자 힘이 되겠죠. 그런데 상자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은채가 줄을 그냥 막 세게 끌었다 천천히 끌었다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빠르기로 적당한 힘을 줘서 적당하게 쭉 잡아당겨서 상자를 일정한 속도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하면은요, 상자는 수평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자와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력과 수직항력은 상자가 움직이는데 이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 소리는 뭔 소리냐 하면은 중력과 수직항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여서 둘을 합했더니 0이 됐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두 힘은 이제 0이 돼서 이제 벡터 합이 0이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것은 이제 속도를 줄여주는 쪽으로 작용하겠죠. 근데 이 상자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힘이 마찰력을 상쇄해주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마찰력을 상쇄해주는 힘이 뭐냐면은 은체가 줄로 잡아 끌고 있는 장력이 되겠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는 것은 마찰력과 장력이 서로 상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찰력과 장력의 벡터 합 역시 0이 된다는 소리죠. 결과적으로 이 상자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상자에 작용하는 중력과 수직항력이 서로 벡터 합을 했더니 0이 되고 상쇄되고, 그 다음에 수평 운동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작용하는 힘은 마찰력과 장력인데, 이건 역시 알자 힘을 계산했더니 0이 되니까 네 힘의 합은 0이 되고 상자에 작용하는 전체적인 알자 힘은 0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여기서 알자 힘이 0이라고 해서 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은체가 아무 힘을 주고 있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 이거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알자 힘이 0이다 해서 은체가 힘 하나도 안 주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상자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면은 알자 힘이 0이 아닌 어떤 값이 작용하게 되는데, 다 이것저것 다 작용하는데 다 더하고 나니까 알자 힘이 0이다 라는 거지, 은체가 전혀 힘을 주지 않았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진동하고 있는 진자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 살펴볼게요. 진자에 작용하는 힘은 이제 외부에서 따로 힘을 가하지 않는다면은 줄과 추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을 거고, 추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이제 추를 이제 잡아주고 있는 줄이 있죠. 이 줄에 작용하는 장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자가 최고점에 있을 때를 한번 따져보면은요, 줄이 최고점에 있을 때는요, 중력은 수직 아래로 향하고 장력은 비스듬히 천장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알자의 힘은 중력과 장력의 벡터 합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진자는 이 벡터 합의 방향, 즉 알자의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제 진자가 최하점에 있어요. 맨 아래쪽.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 진자가 쭉 이제 수직으로 놓여 있는 경우가 되겠죠. 최하점에 있을 때 중력은 항상 일정합니다. 중력적 가속도 값은 일정하잖아요. 근데 이때 장력은 최대 값이 됩니다. 진자의 줄에 의한 장력은 진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커지고, 최하점에서는 장력이 이제 최대가 됐거든요. 중력은 일정한데 장력은 최대가 되니까 장력이 중력보다 커가지고 알자 힘은 위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자는 다시 맨 아래점을 지나서 다시 반대편, 여기 그림에 진자가 위치하고 있죠. 이 위치의 반대편 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빗면 위에 네모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찰이 없는 경우에는 이 상자는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빗면에 경사가 급하지 않으면 네모난 물체는 빗면에 가만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마찰이 없다고 하면은 이 물체는 빗면을 따라서 쭉 내려갈 거예요. 이때 네모난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알자 힘을 따져보면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수직항력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값인 mg가 되겠고, 수직항력은 뉴턴 n인데 이것은 중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이 되겠죠. 참고로 수직항력은 언제나 접촉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물체가 수직으로 누르는 힘과 크기가 같습니다.
근데 물체는 빗면을 따라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중력 mg와 수직 항력에 의해서 물체는 내려가게 되죠. 그렇게 내려갈 때 그 힘의 크기, 힘을 이제 분석하게 되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쭉 나와 있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 성분을 이렇게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X 성분과 Y 성분을 나누는데, 이 X 성분을 그냥 이제 지표면에 이제 수평한 성분이 아니라 빗면에 수평한 성분을 X 성분으로 하고요. Y 성분은 그 빗면에 수직한 성분을 Y 성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은요, X 성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x 성분은 fx는 mg sin 세타가 되겠고, Y 성분은 fy는 중력의 Y 성분 더하기 수직 항력이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수직 항력 값은 n이 되고, 이 그림에서 중력의 Y 성분은 어떻게 돼요? mg 코사인으로 나와 있죠. 근데 수직 항력을 플러스 n을 이제 양의 성분 플러스로 잡으면은 이 중력의 Y 성분은 이 그림에서는 음의 값을 갖죠. n이 이제 위로 향하고 있는데 여기가 플러스고, 이제 중력은 그 반대로 반대 방향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력 여기에 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의 Y 성분 값은 중력의 Y 성분 값과 수직 항력인데, 그 값은 n-mg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 상자가 땅으로 꺼지거나 하늘 위로 치솟지 않잖아요. 그 소리는 뭐냐? 이 두 중력의 Y 성분 값과 수직 항력 합을 더한 값은 0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중력의 X 성분이 mg sin 세타가 될 겁니다. 요거 하나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힘들을 이제 표를 정리하면은요, 중력의 X 성분은 mg sin 세타가 되겠고, Y 성분은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수직 항력에서는 이제 수직 항력은 이제 중력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X 성분은 0이 되겠고, 힘이 없으니까 0이 되겠고, Y 성분은 이 힘은 이제 n이 되는데, 그 n은 구체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중력의 Y 성분인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자에 작용하는 빗면에 놓인 상자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중력의 X 성분인 mg sin 세타 값만 되고요. 그래서 이 알자 힘에 의해서 상자는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죠. 만약에 빗면의 경사 세타 값이 0이라고 하면은, 즉 수평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은, 수직 항력인 mg 코사인 세타는 mg가 되겠고, 중력의 Y 성분은 mg가 돼서 알자 힘은 0이 되게 됩니다. 여기 표 보면은 중력의 X 성분이 mg sin 세타인데, 세타 값이 0이 되면은 sin 세타는 sin 0은 0이잖아요. 그래서 중력의 X 성분 역시 0이 되죠. 그래서 다 이제 상쇄되고 나니까 알자 힘은 0이 되겠죠. 0이 되는 거죠. 그 소리는 뭔 소리냐 하면은, 이 상자에 가해지는 힘이 없으니까 정지 상태에 계속 있을 거라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힘의 합성과 알자 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벡터가 있을 때 벡터의 덧셈 어떻게 하느냐, 또 벡터의 뺄셈 어떻게 하느냐.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 법이 있다. 그리고 알자의 힘은 그 물체에 이제 여러 가지 힘이 가해졌을 때 그걸 다 벡터 합을 했을 때 하고 나서 남은 그 힘을 우리는 알자 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이렇게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물체의 무게중심과 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무게중심, 여러분 뭔지 알죠? 무게중심이 뭔지? 그래서 이 무게중심을 배우면서 우리는 회전운동도 함께 공부할 건데요. 그래서 회전운동과 무게중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